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오늘 초대석에 참으로 다재다능한 분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마 대중음악 평론가로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더니 또 갑자기 언제부턴가 운명을 탐구하는 명리학 연구자로 여러분 앞에 또 이름을 날리더니 지금은 경기문화재단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강헌 대표를 오늘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준공직자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이 경기도에서 만든 문화예술 지원하는 그런.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공공기관입니다. 그죠. 네. 지금 몇 년째입니까? 언제부터 했어요? 이제 만 3년이 지나고 이제 4년째입니다. 게다가 보니까 뭐 경기문화재단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서울문화재단, 네. 뭐 전국 광역 17개 다 있죠. 다 있죠. 네. 바로 그런 한국광역문화재단 연합회의 회장까지 맡았더라고요. 예. 뭐 또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또 어떻게 나이 먹어서 이렇게 감투 욕심이 생긴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저한테는 관의 기운이 사실은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를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 저는 제 인생은 전혀 그쪽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데요. 어떻게 좀 말년에 또 지속에 있던 어떤 그런 요인이 작용을 했는지 예, 정말 본의 아니게 공직에 있게 됐습니다. 3년 넘게 그런 일을 해보니까 좀 적성에 맞아요? 처음에는 뭐 제가 1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제가 참으로 공익적인 인간이라는 걸 아주 자주 발견해서 참 놀라고 있습니다. 하긴 이런 기관은 공익적 차원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재정을 가지고 정부 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문화예술인들을 양성하고 지원하고 네. 이런 게 기본 기능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경기도라는 어떤 지역의 문화를 진흥하고 또 예술인들을 지원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또 문화 향유자들의 또 수준을 끌어올리는 그렇죠. 그것이 저희 고유 목적입니다. 경기도가 워낙 넓은데 네. 할 일이 참 많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31개 시군에 약 1360만 정도의 인구가 있으니까요. 유럽으로 따지면 하나의 나라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저희 전국 뭐 광역 지자체 문화재단 중에서 저희 경기문화재단이 뭐 서울문화재단보다 제일 먼저 만들어진 곳이 경기문화재단입니다. 그래서 또 경기도는 뭐 다 아시다시피 대도시부터 산촌, 어촌, 농촌까지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접경지역까지도. 접경지역까지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의 어떤 모델이 잘 성공한다면 이거는 그냥 경기도를 그치지 않고 또 전국 전체에 또 이런 또 모델의 역할을 하는 일종의 테스트 마켓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3년 넘게 하면서 나만의 어떤 역점 사업이다라고 네. 할 만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그것은 이제 제가 들어올 때 당시 그 도지사께서도 강조한 사실인데요. 특히 경기도에는 이제 안보의 논리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제 희생당한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 격차를 줄이는 것. 예. 그리고 오히려 격차를 줄일 뿐만 아니라 DMZ를 중심으로 하는 북부 지역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언급을 하고 들어왔고 그래서 실제로 그냥 수원에만 있는 저희 재단 본부 중에 하나를 북부 지역에 아예 그 상설화 시킴으로써 분원 비슷하게 예, 본부 하나를 아예 통째로 이제 옮겨서 좀 그 의지를 이제 보이는데 이게 한 3년쯤 지나니까 뭐 연천, 파주, 동두천, 뭐 의정부, 포천 이런 북부 지역에서도 내가 좀 뭔가 자기들은 소외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경기문화재단이 좀 의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이제 그런 이제 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직원들은 굉장히 많이 반발합니다. 일은 더 많아졌죠. 네,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 다 이 멀리까지 가야 되고. 남북권에 이제 생활이 있으니까
북부까지 이제 가서 일한다는 것은 출근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어찌 보면 과거 젊은 시절에 영화도 좀 만드셨고 네. 그다음 대중음악 평론 활동을 왕성하게 해왔고 어찌 보면 문화예술인들과 어울려 살면서 네. 문화예술인들이 어찌 보면 지원받는 입장에서 어떤 고충을 겪는지를 옆에서 봤을 거 아닙니까? 네, 저는 한 번도 뭐 지원받아 본 적은 없지만요. 옆에서 봤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원하는 입장이 되면 네. 그들의 맞춤형 그런 게 또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과부 사정은 호랍이가 좀 잘한다고.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아무래도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이 이제 막 젊은 청년 예술인들. 그렇죠. 뭐 커리어도 별로 없고 또 이렇게 뭐 아직까지 능력에 있어서도 어떤 경쟁력을 갖추기 힘든. 예. 그러니까 뭐 시작도 해보기 전에 대부분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청년 예술인들이 보다 더 좀 지금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다 좀 더 자유로운 자기 상상력들을 펼쳐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인프라를 만들고 그런 곳에 포커스를 지원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뭐 경기도뿐만은 아니지만요. 경기도는 약 5.7%의 장애인 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이제 이 장애인 예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었는데 제가 대표로 후임하면서부터 이렇게 장애인 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들을 처음으로 이제 좀 하고 특히 이제 장애인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장애인 자체가 예술을 경험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동일하게 일반인들하고 동일하게 어떤 그런 예술적인 그런 향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넓혀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경기도는 이미 다문화 국가입니다. 그렇죠. 101개국 이상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문화 다양성과 관련된 어떤 이런 문제. 그래서 이들의 각기 다양한 어떤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문화적 자산들을 경기도의 것으로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언급한 청년, 장애인 또 다문화 가정 어찌 보면 지금까지의 지원이나 이런 데서 좀 소외됐던 많이 소외된 부분 이쪽을 역점을 두고 있다. 네. 제가 앞서 참 다재다능한 분 초대했다. 대중문화 또 대중음악 평론가로 게다가 또 명리학 연구자로. 우선 지금도 대중음악 평론 활동을 하잖아요. 네, 뭐 지금도 계속 연재도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칼럼도 쓰시고, 그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TV에도 자주 나오셨고, 뭐 그걸로는 많이 나갔죠. 그죠? 이제 늙으니까 안 불러줍니다. 아니고 지금은 공직이기 때문에 아마 안 부를 것도 있을 거예요. 그다음 또 개인적으로 의뢰가 오면은 운명 상담도 하시죠?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안 하고 계세요? 그것은 이제 또 공직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죠. 마치고 해야죠. 근데 어떻게 한 사람이 그렇게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뭐 제가 본래부터 좀 이렇게 얕고 넓은 사람이고요. 좀 성격적으로 좀 산만한 사람이라서 저는 이렇게 궁금한 걸 못 찾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일단 또 제가 어떤 직장을 다니거나 뭐 어디 한 군데 매여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뭔가 좀 관심을 가지고 궁금한 생기면 일단 파고보는 무턱대고 파고보는 어떤 그런 습성이 저한테 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무턱대고 파고보는 스타일의 사람들은 꽤 많지만 그렇게 판 영역마다 일가를 이룬 사람은 정말 드물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잔머리가 좀 출중해서 그런 것도 있고 명리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제 개인적인 그 삶의 비극이나 또 그런 고통과 아픔에서 내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던 어떤 관심 중에서는 좀 굉장히 좀 특별하고 예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하나씩 한번 풀어봅시다. 국문과를 나오셨는데 음악대학원을 가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워낙 음악을 좋아해서입니까? 뭐 사실 뭐 정 선생님도 저랑 거의 비슷한 세대시지만 뭐 저희 세대라는 게 취미라는 게 독서 아니면 음악 감상 이 두 개 말고는 별로 없었던 시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책 읽는 거는 싫어도 노래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악은 저는 뭐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좀 많이 들었고 물론 그것이 직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요. 근데 저는 이제 소설가가 되고 싶어서 국문과를 갔는데 제가 이제 이 지방 출신이다 보니
국문가와 소설가가 되는 건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예. 그러면 대학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아예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음대를 갔고. 근데 역시 좋아하는 것은 전공을 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마치자마자 바로 영화판으로 뛰었습니다. 영화판은 왜 간 거예요? 저는 사실 영화는 별로 좋아하지 않은 편인 사람이었는데, 뭐, 제가 영화 매니아도 아니고. 그런데 그 80년대 후반에, 영화라는 매체가 진짜 정말 앞으로 너무나 많은 강력한 대중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돼. 그때는 사실 한국 영화 수준이 굉장히 그 훅데이스 좀 떨어졌었죠. 좀 막 손가락질도 받았던 그런 시대이긴 했지만, 전 좀 그때 그 영화에서 어떤 새로운 미래를 좀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특히 저는 그 중에서도 어쩌면 좀 보다 더 어떤 진보적인 문화, 혁명의 문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화는 굉장히 중요한 매체가 될 것이다. 사회 참여형 네. 영화. 그래서 이제 무턱대고 정말 저는 뭐 영화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는데 이거는 정말 한번 해볼만 할 것 같아서 그냥 일단 저는 몸을 던져놓고 시작을. 어디다 던진 거예요? 예, 뭐 그냥 처음에는 충무로 그냥 갔어요? 그래서 그냥 영화는 충무로라길래 충무로 그를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근데 뭐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아는 사람 진짜 한 명 만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나중에 신신애로 유명하게 되시는 신철 선배님이신데, 너 여기서 뭐 하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영화판에 들어보려고 그냥 여기 충무로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막 웃더니 그냥 따라와봐 막 그러더니 이제 뭐 일도 좀 주시고, 이런 거 한번 해봐라 그러고 그러더니 이제 좀 사람들 많이 소개시켜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또래에 지금으로 따지면 독립영화를 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고, 그 모임에 제가 들어간 거죠. 그렇죠.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큰 사고를 이제 치게 됩니다. 무슨 사고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그때는 이제 찍지 말라는 영화, 뭐 이런, 우리 흔히 말하는, 저희들은 독립영화지만 정부가 보기에는 이제 불법영화. 운동권 영화? 네, 운동권 영화. 뭐 파업전야라든지 파업전야, 뭐 다친 교문을 열매라든지 이런 다친 교문을 열매, 이런 다 굉장히 유명한 영화들. 그런 이제 사고를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저희들이 무슨 뭐 특별한 무슨 더 정치적인 어떤 의식이 강해서 그랬다기보다 아니 지금 현실에서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인데 노동, 교육 이런 것들은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전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상은 외국에서만 주고 국내에서는 이제 이제 기소를 당하게 되는. 기소까지. 네, 그러면 뭐 계속 기소 당했죠. 그러니까 그게 사전 검열 안 거치고 그냥. 그냥 사전 검열 받으면 당연히 안 되니까. 못 틀게 할 거니까 저희들은 이거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 사전 심의는 사실상 정치적 검열이고, 이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 상위법을 위반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다로 끝까지 우긴 거죠. 실제로 위헌 판결이 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소되었을 때 이제 앞에 선배님들 기소될 때는 다 유죄 판결을 받았고, 제가 기소될 때 또 이것도 제가 운이 아주 좋은 건데요. 저도 끝까지 법정에서 겨겨서 근데 이게 어떻게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이제 빨간 줄이 안 그어지죠. 무죄가 되고 또 이제 1933년 식민지 시대 때 있어 왔던 이제 이 영화와 음악에 대한 사전 검열이 이제 제도가 폐지됐죠. 1999년에 이제 폐지가 됩니다. 네. 그래도 영화판에 있었던 기간도 꽤 돼요. 네, 한 7년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대중음악 평론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사실은 근데 이제 영화를 하면서 제 좀 사실 생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전에는 이제 가회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요. 이 연극을 하면 가회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스케줄이 예측 가능하니까. 근데 영화는 언제 팽팽 놀다가 언제 이렇게 나가야 될지 모르고 또 나가면 또 몇 달 동안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까 그때 저도 막 결혼하고 그랬는데 생계가 안 됐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때 언론사에 취직해 있는 후배 중에 하나가 무슨 그 당시 이제 굉장히 유명했던 가수죠. 그 일찍 요절하신 김현식에 대한 책을 내는데 이 안에 좀 뭔가 음악에 대한 평론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보고 그걸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음대 나오셨으니까 제가. 음대 나온 게 한 번 먹혔네. 그렇죠. 야, 내가 음대를 나오긴 했지만 대중음악을 공부한 적은 없다. 그런데 이렇게 그 선불로 이렇게 원고료를 그 당시에는 꽤 금액을 이렇게 먼저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내가 쓸게. 그리고 이제 바로 써줬죠. 바로 막 그냥 그래서 써주고 잊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책이 굉장히 많이 팔리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책을 읽었더니 이제 방송국 PD, 신문사 기자, 뭐 학보사, 편집자, 뭐 이런 수많은 분들이 갑자기 정말 전화통에 매일 불이 나는 거예요. 원고 청탁, 뭐 방송 출연, 뭐 이런. 그래서 이거 봐라, 이게 괜찮은데. 그래서 이제 일종의 부업으로 시작한 것이 생계형 부업으로 시작한 것이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본업이 또 되어버렸죠. 그죠. 한 20여 년 쭉. 네, 그걸로 잘 먹고 살았습니다. 그죠. 네. 뭐 한국 대중음악뿐 아니라. 네, 저는 음악은 그 전에도 대중음악뿐만 아니라 팝, 클래식, 그러니까. 우리 전통음악, 그런데 대해서 저는 좀 이렇게 산만하게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원하시면 다 부응해 드릴 수 있었죠. 국내 음악, 해외 음악, 클래식, 영화 음악 모든 걸.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강의도 이제 또 대학 강의도 한 15년 정도 하게 되고.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대중음악 평론계의 거의 1세대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죠? 특히 이제 한국 대중음악은 그때만 하더라도 비평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제 그래도 팝 음악이 됐으면 팝 컬럼니스트다 그랬는데 한국 대중음악은 이제 좀 언론에서도 제일 재밌는 그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50년대 동아일보를 보면요. 영화나 미국 팝 음악까지는 문화면에 실려요. 근데 한국 대중음악은요, 문화면에 못 실립니다. 왜요? 문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어느 면에 실려요? 오락면에 실려요. 오락.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사실은 이미 매체들 자체가 이렇게 천시를 한 거죠. 천시를 한 것이고, 이거는 그냥 그때그때 유행에 따라서 인기를 먹고 사는 흥행산업 정도로 이제 생각했던 것인데, 저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반골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대중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가장 전문적인 언어로 풀고, 그렇죠. 가장 전문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좀 가장 대중적으로 푸는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데, 그래서 아주 폼나게 한국 대중음악도 비평적 대상이 될 수 있으면 이것이 얼마나 어떤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이렇게 한 것이 또 90년대가 이제 대중문화 담론의 시대, 혁명의 담론이 무너지고 대중문화 담론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 그 요구가 좀 맞아떨어져서 제가 또 그 모퉁이에 끼어서 먹고 살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방금 가장 대중적인 것을 전문적 용어로 푼다라고 했잖아요. 강원 대표의 칼럼 요즘도 읽어보고 옛날 것도 보면 어디서 그렇게 잡다한 지식을 많이 가져왔는지 정말 수백 년 전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노래 한 곡을 평하는데도 별의별 게 다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좀 전공은 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분야가 저는 좀 철학은 굉장히 약하고요. 너무 재미가 없고. 저는 역사는 지금도 이렇게 제가 화장실에도 매일 가서 읽는 게 화장실에 쌓아놓고 있는 책들이 다 역사와 관련 온갖 분야의 역사에 관한 책들인데 제가 왜 역사학자가 안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사실은 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역사를 좋아하는데요. 그런 지식들이 이제 이 많은 부분 이런 영역들을 쓰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 것 같고. 근데 또 그게 전공이 됐으면 역사가 싫어졌겠죠. 그렇게 이제 왕성한 대중음악 평론 활동을 하다 보니 또한 자연스럽게 한국의 대중음악인들과 자주 어울리게 되고. 그래서 공연 기획이나 음반 작업 이런 것까지도 많이 했었죠. 공연 기획, 음반 작업, 또 한국 대중음악의 100곡만 추리는 이런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작업도 했었고요.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은 제 몸과 정신에 무리가 많이 왔고. 많이 바빠졌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술을 많이 또 먹을 수밖에 없게 되고. 사실 영화 할 때는 사실은 술을 별로 많이는 안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육체적인 노동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예, 술을 예. 많이 먹으면 다음날 일하기가 어려워서요. 내 음악은 뭐 그렇게 육체적인 이렇게 부분이 아니라서 술을 많이 먹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제가 이제 40대 초반에 거의 이제 저를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되죠. 어느 날 밤에 그냥 푹 쓰러지게 됩니다. 어떤 질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정확한 병명은 이제 대동맥 박리라는 것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동맥이 터진 거죠,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는 뭐 사망률이 그 발병 후 이전의 사망률이 한 98%쯤 되는 외과에서는 뭐 거의 두세 번째로 치명률이 높은 질병이고 대부분 다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이제 뭐 바로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도 이렇게 그 집도의가 수술을 포기를 했고 가망이 없으니까 그냥 뭐 장례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뭐 그리고 뭐 수술을 나가버리셨어요. 어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중환자실에서 한 격리병동에서 한 23일간 정도 혼수 상태로 계속 있었는데 그냥 보통 거기서 이제 보통 대부분 끝나거든요. 근데 그냥 문득 깨어납니다. 제가. 수술도 없이? 네, 수술도 없이. 아마 수술을 했으면 아마 사망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워낙 이제 위험한 수술이었어요. 근데 어쩌면 나중에 제 집도의 지금은 이제 제 17년째 주치의가 돼주시고 있지만 자기가 좀 잘못 판단한 것이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 의사 중에 그런 분 잘 없으신데. 예. 물론 이제 제가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뭐 제대로 걸어 다니는데 2년 이상 시간이 걸렸고요. 2년? 네, 2년 동안 뭐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계속. 뭐 거의 누워 있었고요. 그래서 뭐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졌죠 그때. 그렇겠죠. 또 그때 또 우리 이 주치의 선생님께서 두 번째 오진을 하시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긴 했는데 아니 2년 이상은 더 못 갈 것 같다. 2년 이상 못 간다? 두 번째 사형 선고를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더 절망에 빠지게 됐죠. 차라리 그냥 뭐 모르는 상태에 쓰러져서 의식을 잃었을 때 그냥 갔으면 이런 고통은 없었을 텐데 아니 왜 또 해필이면 또 기적적으로 살아가지고 더 이 고통을 연장하나 막 이런 자괴감 막 이런 그런 것들에서 굉장히 힘들었고요. 사실 그때 제가 이제 그 명리학에 입문하게 됩니다. 근데 우선 뭐 2년밖에 못 산다 했지만 지금껏 그러면 완전히 회복된 겁니까? 아니요, 뭐 저는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고 저는 이거는 회복이라는 건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쉽게 말하면 심혈관 기능이 이제 정상적인 전승에 비하면 제가 한 5분의 1에서 8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기능으로 이제 연명하고 있다라고. 관리하면서 사는 거고? 예, 조용히 숨만 쉬면서 이제 사는데 제가 만 17년, 18년을 덤으로 살았으니까. 그뿐 아니라 거죠. 또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네, 뭐 그런 셈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삶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뭐 절망의 순간에 있다고 다들